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종원의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시사와 관련된 회계 지식을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주식회사 안테나라고 하는 유희열 대표님이 설립한 기획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다시피 기사에 나와 있죠. 안테나를 판 유희열이 카카오엔터에 70억을 베팅을 했고 유재석도 참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는데 유희열 대표는 70억을 넣었고 이 70억은 지분 0.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트업이 1,000억을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 회사 전체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1,000억이냐? 아니죠. 아무도 모릅니다. 투자된 금액이랑 얼마의 지분을 내어줬는지 확인을 해야지 1차 방정식에 따라서 풀리잖아요. 얼마의 전체 밸류에서 요만큼을 떼주기로 했고 이거를 얼마에 사기로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투자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지분율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희열 대표님이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할 때는 지분율 몇 프로를 받고 얼마의 캐시를 넣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피자가 한 판 있다고 생각합시다. 조각을 여러 개 잘라서 팔 건데 예를 들어서 유희열 씨한테는 0.07%짜리 피자 조각을 팔면서 자, 이거 70억짜리야 가져가 하고 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카카오엔터의 0.07%면은 진짜 작은 거 아닙니까? 1%도 안 되는 지분율이잖아요. 심지어 0.1%도 안 되는 지분율인데 7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70억 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엔터와 뭔가 유희열 씨 간의 계약에 있어서 이런 게 조항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의 회사를 사줄게. 대신에 재투자해. 어디에? 우리 모회사 카카오엔터에 재투자를 해 라는 뜻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안테나를 인수가격으로 139억 원을 주고 카카오엔터가 사왔거든요. 유희열 씨 주머니에는 139억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 대략 절반가량을 다시 카카오엔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일단 지분율 자체는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왜냐면은 나는 이제 안테나의 주주가 아니라 카카오엔터의 주주가 된 거고 0.07%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카카오엔터 이 피자 한 판, 카카오엔터라는 피자 한 판을 사기 위해서는 그럼 도대체 얼마의 금액이 필요했던 거냐라고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산을 해봤는데요. 7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0.07%로 나눠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여기까지가 억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조 10조입니다. 그죠? 여기가 조 10조예요. 그러니까 전체 카카오엔터의 피자 한 판 가격이 10조고 그 중에 0.07%를 팔면서 70억 넣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이 얼마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얼마의 캐시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전체 피자 한 판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셔야 됩니다. 21년도에는 카카오엔터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재석 씨도 카카오엔터에 참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시 대상인데 유희열 대표님은 좀 많은 금액을 넣어서 공시 대상에 포함이 됐지만 유재석님은 공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카카오엔터가 안테나의 지분을 다시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딜사이트 기자 김태우 기자의 기사를 보면은 유희열과 유재석의 안테나, 기존에 유희열 씨가 보유하고 있던 소속사의 지분 42%를 다시 할인해서 매각한 겁니다. 즉 카카오엔터가 안테나의 주주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한 게 아니라 완전 자회사였죠. 100% 자회사였는데 나 이제 100% 안 할래. 나머지 지분 쪼개서 유희열 씨랑 유재석 씨가 좀 사가주세요 하고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어색한 사이트인데 다트라는 이제 기업 공시 정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안테나의 감사 보고서를 봤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안테나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해보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부터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최근의 주주 변동은 기사가 뜬 날짜와 비슷하게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변동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6월 2일 날 카카오엔터가 계열 회사로서 원래는 주식수 13,000주 100%의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5,400주를 줄이면서 자신의 변동 후 지분율은 57.93%가 됐습니다. 지분율을 굉장히 많이 낮춘 거죠. 그러면서 유희열이 안테나의 임원으로서 지분율 다시 21%로 올라가는데 취득할 때는 얼마에 취득했다? 대략 32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이 또 한 번 변동이 되는데요. 이제 기타에 누군가가 와서 2,699주를 인수를 했죠. 30억 정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누군가 하면은 저희 다음 공시된 내역을 보면은 주요 주주의 주식 변동이라고 해서 유재석 님이 23년 6월 2일 날 2,699주를 새롭게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안테나의 지분율 20.7%를 확보한 주주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런 이면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식의 카카오엔터가 보유하고 있었던 안테나의 지분을 내려놓은 거고 그거를 유재석 씨와 유희열 씨가 각각 인수를 했다라는 거고 이 기자님의 분석에 따르면은 유 대표가 안테나 2대 주주로 복귀했고 그 다음에 유 씨가 3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엔터와 유희열 대표, 유재석 대표 이렇게 셋이서 이제 공동 주주가 된 거죠. 자, 카카오엔터는 안테나 인수에 총 184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일단은 구주 매각, 그러니까 구주라는 것은 유희열 대표님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사오는 가격이 139억. 근데 이 139억은 누구한테 들어가죠?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주인 유희열 대표 개인한테 전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테나라는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자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자금을 수혈해 주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에 카카오엔터가 45억 원에 또 투자를 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지분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쓴 비용이 얼마다? 184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당시에 카카오엔터가 안테나를 취득했을 당시의 금액이 이 안테나의 순자산 가치가 뭐냐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다 빼고 순수하게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만 봤을 때 34억 정도를 놓고 있기 때문에 구주 매입자금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한 24억 정도는 프리미엄을 쳐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이 정도는 회사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우리가 쳐드릴게요 하고 높인 금액이 24억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프리미엄까지 웃돈 주고 산 안테나 주식을 왜 다시 할인된 가격에 유재석 씨와 그 다음에 유희열 대표한테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카카오가 굉장히 시끄럽죠. 예전에 그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때문에 이제 김범수 의장의 앞날도 지금 조금 뭐 불투명해졌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있긴 한데 그래도 국민기업 카카오를 저는 응원하는 입장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좀 여기에 투자하신 주주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카카오엔터의 자회사인 안테나의 정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다트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서 아마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은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기사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시된 내용으로 접해서 어떤 식으로 회사가 손익이 나고 교과서에서만 봤던 재무제표가 어떻게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안테나의 재무제표를 한번 뽀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된 정보를 막 들춰가지고 비밀을 캐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져서 우리 회계사님 위험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 이거는 공공재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아무런 제약 없이 열람하실 수 있는 재무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시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어느 정도 커요. 그래서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외부 감사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공시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보고서랑 이제 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도움되는 내용은 없고요. 요 감사의견 문단은 근데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또는 취업을 하려는 회사의 재무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 이 다트 사이트 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 그때 감사 의견에 조금 여기서 보이는 것과 뭔가 다르게 표현이 돼 있다든지 어떤 문장이 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일단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첨부 재무제표 볼까요? 안테나의 대표이사 유희열님께서 작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선언적 문구라서 결제 정도는 하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단기 정보만 띡 주면은 이 회사가 작년 대비해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작년도, 즉 21년도 말 재무제표와 함께 22년도 말 재무제표를 공시했어요. 지금 촬영 일자가 23년 11월이긴 한데 아마 이 주식회사 안테나의 23년도 재무제표는 대략 4월 초, 빠르면 3월 말에도 새롭게 올라가면은 제가 또 그때 후속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면은 저희가 이제 회계감사가 나갔어도 이제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이 회사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카카오 엔터와 주식을 사고 팔고 새로운 주주로 뭐 유재성님이 들어오고, 사실 새로운 주주로 카카오 엔터가 유재성님과 유희열님한테 지분 판 거는 2023년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보고서는 22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의 정보는 당연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요. 다만 22년도 여름쯤에 유희열님의 표절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만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안테나입니다. 자산은 전기에 지금 원단이죠. 또 단위가 안 적혀져 있어. 자, 67억이고요. 정기 말에 유동자산이 단기에는 83억, 16억 정도 늘었는데 대부분 뭐 때문에 늘었다?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1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업은 현금이 얼마나 기업이 잘 도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기업이 지갑이 빵빵해졌다는 거죠. 캐시가 나쁠 게 있나요? 네, 나쁠 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플러스적인 요소고요. 뭐 매출 채권은 뭐 나중에 회수가 되면 되니까 뭐 이것도 크게 이슈가 없고요. 그리고 내려서 보면은 비유동 자산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 비유동 자산은 1년 이후에 이제 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토지를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사용권 자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회계 기준이 조금 더 이제 더 고급화된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주식회사 안테나가 굳이 IFRS라는 회계 기준서를 도입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다? 장차 카카오 엔터기 때문에 IFRS인 상장사들이 주로 쓰는 회계 기준서를 미리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산은 전체적으로 204억에서 24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자산이 늘어난 거는 좋은 일이죠. 뭐 크게 나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채 쪽을 한번 보면은 68억에서 71억으로 지금 증가가 됐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소폭 상승한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장기 리스 부채라는 항목이 45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는 6억 5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복구 충당 부채가 없던 게 생각났습니다. 자, 이러면은 재무제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뭐가 생각나냐면, 복구 충당 부채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으로 들으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되게 간단히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세를 사시거나 월세를 사실 때 계약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신 분 있나요? 거기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특이한 인테리어를 했어요. 뭐 나는 풋살 경기장을 만들 거야. 그래서 풋살 경기장을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풋살이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돼가지고 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사무실 그대로 다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뜯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놓는 게 뭐다? 복구 충당 부채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재무상태표에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재무상태표까지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어떤 정보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탁 세우는 거예요. 탁 세워서 이제 소지품 검사를 쫙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고 빚이 뭐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시점을 정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손익계산서는 플로우에 관한 겁니다. 말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1년 정도 흘러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탁
기간을 잡아서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해주는 재무제표의 하나가 뭐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주식회사 안테나의 영업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매출이 얼마가 있었냐? 207억이 발생했습니다. 207억. 그 다음에 정기에는 얼마가 발생했다? 97억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숫자 읽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콤마 있잖아요. 이 1000원 단위마다 콤마가 찍히거든요. 이 콤마 하나, 둘, 셋이잖아요. 이 세 개 끝나고 왼쪽 자리에 있는 게 10억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콤마 오른쪽에 있는 게 뭐다?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97억이라고 바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매출만 보면은 97억에서 207억으로 늘었으니까 얼마가 늘었죠? 110억이 늘었습니다. 무려 전기에 더블 이상으로 성장을 했죠, 회사가. 영업 비용도 더블이 됐습니다. 100억을 썼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208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7천의 손실이 있었는데 올해도 뭐다? 4,600만 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숫자가 아름답네요. 이 아름다우면은 저는 일단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너무 아름답네요. 이제 여기까지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 대해서만 있는 거고, 이제 영업활동 외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수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면은 내가 출근해서 월급 받는 거를 영업수익, 출퇴근 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쓰는 비용들을 영업비용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뭐냐? 토토를 샀다, 로또를 샀다, 기타 비용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은행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금융수익이고요. 은행에다가 돈 빌려서 이자 비용 냈다? 금융비용입니다.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십니까? 어려우시면 제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통산해 보니 6억 원 정도를 단기 순손실로 날렸는데 올해는 2억 4천만 날렸다. 오히려 매출은 2배가 되고 단기 순손실 규모도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손익계산서상으로만 보면은 회사가 어느 정도 외형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실도 어느 정도 살짝 다져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무상태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지, 현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무조건 매출 많고 이익 많이 내면은 현금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자, 왜냐? 여러분들 수익이 나면은 저희가 바로 현금으로 받으면 좋지만 매출 채권이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게 됩니다. 매출 채권은 뭐냐?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빌려줬어요. 그럼 이건 뭐다? 현금이 아니죠. 나는 현금을 줬고 현금이 뭘로 바뀌어 있는 거죠? 대여금 채권이라는 걸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 채권을 회수를 해야겠죠. 근데 이 채권이 회수가 안 되면 내 재무제표의 현금은 계속 줄어든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아무리 받을 이자를 내가 손익계산서에 올리고 나 이만큼 이자 수익이 났어 라고 얘기를 해도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뭐다?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세 번째 재무제표인 현금흐름표입니다. 와, 현금흐름표 보니까 손익계산서의 실적과는 달리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아졌어요. 현금흐름표에서는 또 기간에 대해서 이 주식회사 안테나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들어오고 다시 얼마나 많은 현금들이 어떤 일 때문에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표거든요. 근데 이 현금 흐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표 맨 위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자, 주식회사 안테나는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이 53억이나 발생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영업으로 본 게 50억이래요. 자, 그리고 투자활동은 이제 어떤 정도의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한 6억 정도의 현금 지출이 있었고요. 근데 작년도에 보면은 투자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무형자산도 취득하고 임차보증금도 늘리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작년에 즉 21년에 투자했던 것들 덕분에 올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겠죠. 투자한 만큼 영업활동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저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작년에 지출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140억 정도 지출을 했고 올해 53억 정도를 현금이 기업으로 들어왔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다 어디서 났다? 유상증자와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 다 빌려오거나 투자받거나 한 돈으로 다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재무활동에서 돈이 들어오고 투자활동에서 돈이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영업활동에서 돈이 들어와야지 선순환인 겁니다. 자, 근데 올해는 뭐다?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어요. 25억.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자율이 2022년도 말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도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미국에 있는 파월 형님 때문에 고금리에 모두가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차입금 25억은 갚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회사는.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31억 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 계약과 관련해서 6억 원 정도의 현금을 지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현금을 수지를 따져보니 기초에 21억이 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기말에 34억이 된 거를 따져보니 대부분 뭐다? 영업활동에서 53억 벌어서 차입금 상환해서 31억 정도.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자본변동표인데, 자본변동표는 말 그대로 주주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회사에 투자를 하고 관여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1년도에 유상증자가 엄청 많이 됐어요. 얼마가 됐죠? 네, 누적으로 거의 45억 원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45억 원의 돈이 투자가 됐죠. 저희 기사에서 읽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이 기사죠. 딜사이트에서 가서 보시면은 SM엔터테인먼트가 안테나에 얼마를 투자했다? 184억을 투입했는데 139원만 인수했고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45억 원을 납입했다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자본변동표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어난 45억 원이 바로 카카오엔터가 쏜 금액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사와 연동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22년도 말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소유 주식의 100%를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주소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위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주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안테나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석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저희가 주석 항목에 가장 1번 중요한 게 나오죠.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 그리고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회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안테나는 2015년 7월 연예 매니지먼트와 영상물 및 음반, 유통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목적과 그 다음에 언제 설립됐는지 나오요. 그리고 주소지가 나옵니다. 언주로 135길 32-10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데, 제가 여기서 무조건 넘어갈 제가 아니죠. 자, 여기에요. 주식회사 안테나 거리 뷰를 한번 볼게요. 오, 와, 사옥 진짜 멋있다. 보시면은 주변에서는 딱 보면은 그냥 주택가처럼 보이는데 여기 회사 문양도 있고 안테나라고 여기 A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 이쁜 건물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번은 일반상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의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데,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회사 이름이 떠 있거든요. 왼쪽 위에 보시면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그 다음 전화번호까지 다 떠 있고, 이 법인 등록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법원 등기소에 가면 뭐다? 법인의 등기부 등본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설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 건 아니겠죠? 저 이종훈회계사가 드디어 일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비공개된 정보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법인 등기부 등본도 뭐다? 공공재입니다. 여러분들이 700원만 내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회계 정책인데, 사실 요거를 맨 앞에 위치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과감히 스킵하겠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몇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속권이라든지 특허권은 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니까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속권을 계약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상각을 시키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은 5년 상각한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연예인과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이분한테 준 계약금이라든지 최초로 지급된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준 시점에 전부 다 비용을 태우는 게 아니고 뭐다? 이분이 활동하는 기간에 나눠서 비용을 인식하겠다라는 거를 한번 요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해에는 막 5명씩 영입을 했는데 그럼 그 해에 무조건 손실 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이만큼 나갔는데. 근데 뭐다? 회계적으로는 비용을 각 연예인별로 전속 기간에 나눠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고요. 자, 이제 4번부터는 조금 볼만한 게 생기고요. 이제 회사의 매출 채권입니다. 정상 채권. 지금 회사가 매출 채권이 한 15억에서 14억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재무상태표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아무리 좋아도 현금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왜? 채권 회수를 못하면 기업에는 현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개월 이내 연체되거나 정상 채권은 굉장히 적은데 한 1억 4천 정도가 6개월 이후 연체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6달 동안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를? 1억 4,500을. 설마 14만 5천 원인데 1억 4,500으로 읽어요. 여기 단위 1,000원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소속사들이 뭐 연예인들한테 출연금을 미지급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를 좀 투명하게 만약에 공개된 재무제표가 있다면 제가 한번 보고 분석을 하고 싶어요. 진짜 소속사가 돈이 없어서 못 준 건지, 근데 소속사는 이미 채권을 다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예인한테 돈을 안 주는 건지에 대한 여부는 재무제표만 봐서는 사실 쉽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안테나가 6개월 동안 못 받은 연체 채권이 대략 1억 4,500 정도 존재하고 있다. 쭉쭉 내려가 보고요. 이제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부채들이 과연 몇 년 안에 빨리 지급이 돼야 되는 채무들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 갚을 돈이 전체 뭐 81억이 있는데 이거를 1년 안에는 얼마 갚아야 되고 2년 안에는 얼마 갚아야 되고 좀 세부적으로 해서 시계열별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채무가 81억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내일 다 갚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81억의 차입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계약상 현금 흐름 93억이라는 것은 81억에 대한 원금일 뿐이지. 그럼 아니 회계사님 장부 금액 81억인데 왜 계약상 현금 흐름은 93억입니까? 왜냐? 이자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당연히 이자도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자 주는 것까지 합치면은 전체 얼마를 줘야 된다? 93억을 줘야 되고 1년 동안 나가는 이자가 대략 얼마다? 3억 7,200이라는 이자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리스 부채는 사실 이제 뭐 리스 계약인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예전에는 그냥 월세 계약하면은 그냥 나갈 때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끝냈는데 지금은 나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을 각각 인식해서 재무제표에 자산과 분채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 계약에 따라서 뭔가 계약이 돼 있나 봐요. 8억 3,500과 9억 6,200이 내년과 내후년에 나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쭉 보면은 회사가 1년 안에 19억을 결제할 거고 3억 7천도 나가야 되고 8억 3천도 나가야 되네. 그러면은 대략 19억에 3억 7천에 8억 3천이면 야 현금 30억 원은 있어야겠는데? 라고 따져보면은 일단 채권부터 보이죠? 채권 13억이 바로 회수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죠? 그래도 회사가 현금이 충분해? 그래도 나머지 결제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재무제표에 가서 현금을 한번 보는 거죠. 우리 얼마 있었지? 라고 보면은 34억 있죠.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당장 뭐 문제될 거는 크게 없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할 회사의 재무제표가 부채가 엄청 많은데 이 회사는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취업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진짜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또 회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한번 또 다음 시간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는 취업하지 마세요 시리즈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 회사한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내뱉지 못할 말을 내뱉었나? 어쨌든 봤을 때 회사의 부채가 200억 정도고 순수 내 그 자본이 44억 정도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453%입니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본 대비해서 부채는 많다.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있다. 내 돈 44억 놓고 커다란 부채 덩어리를 200억 정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240억 정도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될 만한 수준은 아닐 수 있어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종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저희는 왁구 주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재무제표랑 맞춰주는 주석이다. 자, 7번부터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주석이 조금 내용이 나오는데, 자, 현금성 자산이 뭘로 이루어졌냐라고 해서 이제 뭐 34억이 30억과 4억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죠? 이건 도대체 개인으로서는 만져보기 굉장히 힘든 돈 같고, 뭐 법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카카오 느님한테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모두 유종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안테나가 뭔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채권의 회수 기한이 보통은 3개월이라는 거죠. 근데 이 3개월이 넘어가면 뭐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부실 징후가 있는 채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는 없고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손실충당금은 미리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미리 마음 아프게 만드는 거를 뭐다? 충당금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손실충당금 계정을 매출채권에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임차보증금으로 23억을 지불을 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저 본사가 위치한 아까 논현동의 그 4억이 우리 건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그 주석에 만약에 유형자산에 토지나 건물이 없다면 뭐다? 빌린 곳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쁜 4억입니다.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데 사고. 나 유형자산 보면은 기초에 8억 8,200 있었는데 뭐다? 얼마 안 되죠. 기말 순장부 금액 해봤자 요 정도.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유형자산은 아마 인테리어 대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9억 6천 정도면은 이제 싹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이제 전세 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구충당 부채를 쌓았다는 거는 우리 건물에 내가 복구충당 부채 쌓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벽을 뚫든 뭐 벽을 허무는 건 안 되나? 어쨌든 여기 주식회사 안테나가 보유한 부동산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기초의 순장부가액이 전소권이 92억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작년 걸 한번 보죠. 작년에 전소권을 103억 주고 사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전소권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뭐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주식회사 안테나에서 이제 영입한 연예인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소권도 굉장히 세게 돈을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게 준 만큼 뭐다? 많이 벌어야죠. 근데 전소권이 상가액이 20억씩 인식되는 걸로 봐서는 대략 전소기간은 5년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 정도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5년간 그 전속한 연예인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최소한 100억 이상은 뽑아줘야 뭐다? 전속금을 지원한 게 원가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동산 자산,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한 부동산이 대략 58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유동으로 8억이 나가니까 비유동이 45억이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지급되는 임차료가 대략 8억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남은 게 1년에 8억씩 지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58억이 없어지려면은 대략 계약 기간은 88에 98, 68에 48.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의 평균적인 계약 기간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뭐 이거는 주석으로 제가 추측을 하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계약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계약서는 공시사항도 아니고. 근데 부동산도 있고 차량도 있네요. 그 차량을 빌린 게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차량의 취득가액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뭐 이게 1억 5천짜리가 차 한 대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로 비싼 차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뭐 차 여러 대 있다 그러면은 매니저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쭉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부채 중에 보여지는 게 있네요. 선수금. 이거는 이제 계약금 먼저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엔터테이너 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찍어줄게, 우리가 이런 거 촬영에 우리 연예인들 투입해줄게 라고 하고 돈을 미리 땡겨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 말 그대로 먼저 선자에 수금한다. 수금을 먼저 한다. 근데 그게 재무제표상 우리는 뭐다? 부채입니다. 어떤 부채? 우리 소속 연예인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출연시켜야 하는 부채를 우리가 떠안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다? 돈을 빨리 받았을 뿐. 근데 선수금은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자, 3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현금은 언제나 옳다. 특히나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받을 돈 있으면 먼저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장기 종업원급여 부채의 변동 내역이 있다. 이거는 뭔가 기업에서 종업원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경우에 기업이 어떤 의무에 따라서 보상할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직원이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포상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뭐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라는 부채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 법한 직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종업원 급여 부채는 사실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은 재무 상태표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채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야, 종업원들한테 이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회사면은 종업원들의 로열티가 어마어마하겠다. 근데 종업원의 로열티는 뭐다? 재무제표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건 없어. 근데도 뭐다? 직원들의 로열티가 있으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럴싸한데요? 아닌가요? 차입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한테 빌렸는데 4.6%로 빌렸어요. 이 4.6%에서 무릎을 탁 칩니다. 왜 4.6%일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금 촬영일 현재 특수 관계자 간 자금 거래에 있어서 차입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자율이 4.6%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이자율을 딱 지킨 거예요. 카카오엔터가 주식회사 안테나한테 81억 빌려주면서 야 4.6% 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기는 언제로 잡았다? 26년 4월 29일. 그러니까 대략 한 앞으로 촬영일 시점으로는 뭐 많이 남진 않았네요. 한 2년 반 정도 남은 거고, 만약에 가면은 뭐 연장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학적 급여 부채는 이제 뭐 직원들이 일시에 퇴사했을 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얼만큼 지급을 해야 되는지라고 보여지는데 2억 2,300 정도가 지금 직원들의 퇴직급여로 쌓였습니다.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3억 6천 충당부채, 이거 아까 뭐다? 복구 충당부채입니다. 이게 상각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요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탈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한 지금 2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 200억의 매출 내역을 괜찮은 주석이 나오네요. 광고로 얼마를 벌었고, 음원으로 얼마 벌었고, 공연으로 얼마 벌었고, 방송 얼마 벌었고, 기타 얼마 벌었고, 200억 벌었네요. 그래서 뭐 단순히 따지면은 우리 전소권 아까 100억짜리 줬잖아요. 100억짜리 주고 200억 벌면 괜찮은 장사입니다. 맞죠? 근데 단순히 사실 광고, 음원, 공연,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은 전소권 하나가 아니죠. 다른 비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7억 정도의 매출을 냈지만 뭐다? 나머지는 다른 비용들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한 시점에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일시에 이제 단발로 그냥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지방 행사 가서 뛰면 바로 돈 받고 이제 끝나는 건데,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광고나 음원이나 공연 행사를 뭐 3년치를 계약을 했다. 그래서 뭐 매년 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해서 전체 계약금을 나눠서 우리 재무제표에 인식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하는 매출이 206억 정도. 그러니까 실제 총 계약 금액은 더 크겠죠. 왜냐? 올 한 해에 인식한 것만 206억 정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객의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에는 뭐가 있냐? 이제 계약부채는 우리가 용역으로서 제공해야 되는 부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보이죠? 제가 바로 올라가서 찾겠습니다. 저 계약 부채가 과연 뭘까요? 제가 항상 아까 옳다고 설명드린 그것 있죠? 네,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이 바로 계약 부채입니다. 계약 부채는 뭐냐?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채를 뜻하는데 이 39억을 먼저 땡겨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땡겨서 받은 게 어떤 항목과 비교해서 우리가 땡겨서 받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9억을 땡겨 받았는데 뭐다? 음원이랑 관련해서 땡겨 받은 게 26억.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이 누구시죠? 네, 유열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음원의 제작과 관련해서 미리 땡겨 받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정기에 미리 땡겨 받은 것 중에 13억은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응당하는 무언가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랑 뭐 기타 특수관계자가 있는데 주식회사 안테나가 저번에 22년도에 얼마의 매출을 올렸다? 대략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럼 관련된 영업비용들은 뭐가 있었을까? 라고 해서 보면은 일단 1번부터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역시 일은 사람이 한다.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다 사람이랑 관련된 비용이고 대략적으로 뭐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직원 수가 늘었을 테니까 13억 정도가 지급이 됐다. 라고 해서 보면은 뭐 직원 수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평균 연봉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임원의 연봉과 직원의 연봉이 모두 섞여서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약간 상향 평균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3억 9천이면은 한 달에 집행되는 인건비가 대략 1억하고 조금 더 되는 정도겠죠.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건 뭐다? 이거는 아마 언주로의 임찬 사무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많이 늘어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용권자산 상각비는 사실 이게 원래는 지급 임차료랑 그냥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차 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무실 빌린 비용인데 이제 개정 과목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라는 계약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다 보니까 사용권자산 상각비라는 개념으로 그냥 인식을 한 거고 차를 빌리고 부동산을 빌리는데 1년에 얼마 썼다? 네, 7억 정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이것저것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월마다 지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급 임차료로 올라간 뭐 7천만 원 정도는 뭐 정수기라든지 뭐 복합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무형자산 상각비 20억은 아까 뭐다? 저희 저번 시간에 말했던 전속권 대가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그 위에도 사실 다른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재밌는 계정 4가지가 있네요. 음반 제작비, 아티스트 활동비, 수익정산, 홍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부 내역에 대한 거는 뭐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아티스트들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들을 우리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수익정산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어느 정도 동업자적인 관계에 있어서 미리 약정된 계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해당 연예인과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획사고 매니지먼트고 거물급의 연예인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돈들도 만만치 않게 크게 나가겠죠. 그게 128억이 나갑니다, 무려. 부럽네요, 갑자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 기타 손익은 뭐 말 그대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우리가 돈을 벌었거나 돈을 지급한 내역인데요. 눈에 띄는 건 기부금이네요. 기부금 4,500만 원이 나가셨네요. 회사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뭐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기부금이 나올 정도면은 작년에도 돈이 없는 와중에도 그래도 1,000만 원의 기부금을 하셨고, 아무래도 이 기획사가 어느 정도 연예인들의 이미지와도 매출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부를 통해서 뭔가 회사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하려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이 기획사의 기부금은 과연 이제 영업비용으로 봐야 될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 성격이 맞긴 할 수도 있겠네요. 잡손실이 2천만 원 났는데 뭐 이거는 뭐에 대한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잡입니다, 잡. 그리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동일한 금액을 저희가 빌려서 예치하더라도 뭐다? 이자 비용이 당연히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러분들 은행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신용대출 받았을 때 은행에 내야 되는 금리랑 신용대출을 5천만 원 받아서 은행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를 비교해 보면은 이 금융손익에 대한 주석이 왜 이렇게밖에 작성이 될 수 없었는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여기는 차입금이 더 컸습니다. 그렇죠? 현금은 많지 않았고 차입금이 더 컸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차입금과 현금이 동일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인데, 영업 활동으로부터 어떻게 창출됐냐? 근데 이 53억의 대부분은 뭐다? 여기서 온 거겠죠. 선수금을 확 땡기면서 우리가 현금 흐름이 53억의 현금이 유입된 것 중에 23억이 보다 미리 땡긴 선수금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고, 나머지 30억은 그러니까 전소권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해서 20억 원을 인식했는데, 사실상 이 무형자산 상각비는 뭐죠? 언제 나간 돈일까요, 이게? 전소권 대가를 처음으로 체결한 그 해에 나간 돈입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인식된다고 그랬죠? 제가 5년 동안 잘라서 비용으로 인식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회계상 잘라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지 우리가 현금을 잘라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용이 당기순이익은 악화시키지만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에 있어서 뭐다? 실제로 나간 현금 흐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 손실보다는 이 상각비만큼 영업현금 흐름은 더 좋을 거다라는 가정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 회계사 가서 공부하셔도 돼요. 바로. 아닌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마음속으로 인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현금 흐름과 직접적으로 1대1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 보면 이 간접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맨 손익계산서의 맨 밑에 있는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씩 조정을 해줍니다. 어떤 걸 조정해주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면 이제 채널 이탈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다음에 깊이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 많이 생기면. 자, 그리고 마지막 주석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감초 같은 항목 있죠.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특수관계자 주석입니다. 자, 기타의 특수관계자들은 뭐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카카오다라고 하면서 여기 레디엔터테인먼트, 돌고래 유괴단, 글링크 미디어, 파괴연구소, 샘플의 610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전부 뭐다? 카카오 엔터가 취득하거나 취득했거나 또는 관련이 있는 회사들과 주식회사 안테나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영업수익이 22억이나 났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스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뒤로 가서 미리 주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숫자를 보세요. 2, 2, 3, 4, 3, 2, 7. 자, 단기와 정기 중 회사 영업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매출 10% 이상을 지금 어떤 고객님께서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9분. A사라는 회사가 올해 22억 3,432만 7천 원의 매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A가 누구다? 위에 보면 다 나오죠. 위에 보면 다 나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영업수익으로 2234327을 이미 매출을 해주고 있다. 즉 주식회사 안테나의 최대 고객은 누구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 숫자가 너무 똑같잖아. 근데 이걸 안 맞출 수가 있어요? 너무 직업병인가? 어쨌든 안테나가 잘 되고 우리 유열님과 유재성님이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회사 안테나와 관련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오늘 27번의 주석 항목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만 접했던 뉴스 내용들을 이런 다트라는 공식 사이트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게 심지어 뭐다? 무료에다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공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누구다? 저희 회계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